1730년의 겨울, 조선 팔도는 온통 시리디 시린 흰색 투성이었습니다. 경종의 계비 선의왕후의 국상이 아직 끝나지 않아 도성의 백성들은 흰 상복을 입었고 궁궐의 처마마다 곡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지요. 온 나라가 죽은 이를 애도하며 숨을 죽이던 그 삭막한 계절. 저 붉은 함이 어찌 국상 중에 골문을 넘는단 말인가? 정령 정일품 빈의 첩지란 말인가? 그런데 그 서늘한 흰옷의 물결 한복판으로 유독 눈에 띄는 붉은 함 하나가 조용히 들어갑니다. 바로 정일품 빈의 첩지를 담은 교지함이었어요. 나라가 상복을 벗지도 못한 그 겨울에 한 후궁이 조선 내명부의 꼭대기로 올라서는 순간이었죠. 첩지를 받는 여인의 이름은 이씨.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응당이 있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 왕조가 후궁에게 최고의 품계를 내리는 이유란 대개 하나, 왕통을 이을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은 궁녀 출신의 아들을 출산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게다가 상황은 국상 중. 그런 와중에 이 여인은 조선 후궁의 품계 중 가장 높은 곳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명분이라면 목숨을 걸던 조선의 조정 대신들의 반발을 뒤로 한 채 조선 후궁의 꼭대기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붉은 함 안에 담긴 것은 정녕 한 임금의 순수한 사랑이었을까요? 1730년 겨울, 궁궐은 선의왕후를 애도하는 무거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던 때, 그런데 그 고요를 깨고 종일품 귀인 이씨를 정일품 영빈으로 봉한다는 낭독 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집니다. 온 나라가 죽음을 애도하는 흉내의 한복판, 그 안에서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경사스러운 예식, 즉 길례가 강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조선은 예법을 기둥 삼아 세워진 나라입니다. 슬픔과 기쁨의 시간은 결코 섞일 수 없다는 것이 당대의 절대적인 철칙, 이 거대한 모순을 조정의 깐깐한 대신들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이 책봉을 두고 조정 내부에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관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지요. 이 반발의 가장 험난한 선봉에 섰던 인물이 바로 대사관 황선이었습니다. 황선이 남긴 문집 강한집의 기록을 보면 당시 그가 얼마나 목숨을 걸고 임금의 결정을 막아서려 했는지 또렷이 남아있어요. 전하, 온 나라가 상복을 입고 곡을 하는 이 시국에 어찌 길례를 행하려 하시옵니까? 부디명을 거두시어 무너진 예법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상복을 입은 채 길례를 행하는 것은 예법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짓이라며 대사관이라는 자신의 직을 걸고 책봉을 거두어달라 간언합니다. 하지만 젊은 임금 영조의 반응은 단호했어요. 그 입 다물라. 감히 내 뜻을 가로막은 대사관 황선의 벼슬을 지금 당장 삭탈하라. 영조는 신하들의 간언을 묵살하는데 그치지 않고 임금의 뜻을 가로막은 대사관 황선의 벼슬을 단숨에 파직시켜버립니다. 신하의 꼿꼿한 직원이 한 여인에게 품계를 내리려는 임금의 굳은 의지와 맞부딪혔을 때 임금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느 쪽을 택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 결국 이 숨막히는 대치 끝에 사관은 이 책봉의 명분을 단 두 글자로 우겨 넣어 실록에 기록합니다. 바로 차길이었습니다. 빌릴 차의 길할 길. 상중이라 원칙대로라면 결코 치를 수 없는 예식을 마치 급한 물건을 이웃에게 빌리듯 형식만 잠시 빌려다 치른다는 뜻이죠. 이 두 글자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법의 껍데기만 남겨둔 채 알맹이는 밀쳐두고 임금이 원하는 바를 억지로 끼워 맞췄다는 뜻. 조정 스스로도 이 책봉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님을 알고 있었으나 끝내 임금의 고집을 꺾지 못해 만들어낸 씁쓸한 타협의 언어가 바로 차길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목숨을 걸고 바른 말 하기를 고집하던 조선의 대신들은 대사관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도 왜 이 일만은 끝내 막아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막을 명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놓을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조의 곁에는 왕통을 이을 사내아이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맏아들 효장세자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왕실의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왕실과 대신들을 무겁게 짓누르던 시기였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임금이 아들을 낳아줄 여인에게 예법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최고의 예우를 서두겠다는데 신하들이 그걸 대체할 대안도 없는 상태로 무턱대고 반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빈으로 올리지 마시라 간하는 순간 그 말은 곧 왕실의 후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영조는 조선의 그 어떤 임금보다 자신의 출신에 대한 예민한 상처를 안고 있던 권력자였습니다. 무수리 출신 어머니 숙빈 최 씨의 핏줄이라는 꼬리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불안한 옥좌를 온전히 제 것으로 굳히기 위해서는 튼튼한 후사를 세워 왕실의 뿌리가 굳건함을 증명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후사가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무리수를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영조에게 후궁이 그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예법을 목숨처럼 여기던 조선 사회에서 대사관을 내쫓고 국상의 법도마저 무너뜨리며 붉은함을 안겨준 영조의 행동. 그것은 그 어떤 반대도 뚫고 기어이 이 여인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내어주고야 말겠다는 임금의 압도적이면서도 강렬한 총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불안한 왕조의 틈바구니에서 자신이 가장 마음을 기대고 아끼던 여인을 지키고 높여주기 위한 한 남자의 흔들림 없는 사랑.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순간조차도 자신이 내어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와 예우를 기꺼이 안겨주고 싶었던 임금의 깊은 진심이 이 무리한 책봉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분을 넘어선 애정, 그것이 영조가 수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영빈 이 씨를 정일품에 올린 진짜 이유였지요. 왕실 어른의 죽음과 자식의 죽음이 겹친 그 겨울, 차길이라는 기형적인 명분 아래 조정의 숨죽인 탄식을 밟고 서서 조선 내명부의 가장 높은 곳에 벼락처럼 내리꽂힌 여인. 그럼 대체 그녀는 어디서 온 누구였기에 그토록 깐깐하고 예민하다 알려진 임금 영조가 이토록 깊은 애정과 집착을 보였던 것일까요? 그녀의 시작을 마주하기 위해 지금부터 잠시 화려한 첩지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녀의 어린 시절, 낯설고 쓸쓸한 장면 하나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1701년 육중한 궁궐문이 열리고 한 여자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놓은 채 낯선 세계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훗날 나라를 뒤흔들고 내명부의 정점에 설 여인이었지만 그날의 그녀는 그저 걸음마저 아직은 서툰 6살 난 어린 생각시일 뿐이었죠. 생각시란 궁에 갓 들어와 정식 나인이 되기 전에 어린 견습 궁녀를 부르던 말입니다. 본관은 전의 이씨, 아버지 이유번은 이름뿐인 벼슬을 가진 한미한 집안이었고 어머니는 한양 김씨였습니다. 몰락한 양반이거나 중인 언저리였을 이 집안은 당시 딸을 궁에 들여보내야 할 만큼 가세가 심하게 기울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고작 6살 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났다는 것은 그 집안이 입 하나라도 덜어야 할 만큼 절박한 처지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궁녀는 관청에 속한 노비 가운데서 뽑는 것이 조선의 국법이었지요. 하지만 임금과 왕비의 가장 내밀한 공간을 지키는 지밀에는 아무래도 천민보다는 양인 출신의 반듯한 아이를 선호하는 궁궐안의 은밀한 관행이 있었고 그렇게 아이는 지밀로 보내지게 됩니다. 6살에 국문을 넘은 아이의 하루는 고단했습니다. 우전상궁을 따라다니며 잔심부름을 익히고 물을 깃고 화롯불을 살피며 궁의 엄격한 법도를 온몸으로 새겨야 했지요. 낯선 곳에서 어머니가 그리워 남몰래 눈물을 훔치다가도 조금이라도 굼뜨거나 실수를 하면 매서운 꾸지람이 날아들기 일쑤였습니다. 당시 궁궐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하는 숙종 시절의 유명한 야사 하나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숙종이 궁 안을 거닐다 한 어린 생각시를 보고는 그 아이의 영특함과 고운 자태에 감탄하여 특별히 하사품을 내렸다는 이야기. 이 짧은 일화는 겉으로는 성군의 자애로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지내야 하는 수많은 궁녀들 사이에서 임금의 눈에 띄는 것이 얼마나 기적에 가까운 일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씨 역시 그 수많은 무명의 아이들 중 하나였고요. 대부분의 궁녀가 임금의 얼굴 한번 가까이 보지 못한 채 늙어가듯 그녀가 걸어 들어간 길도 본래는 철저히 잊히고 지워지는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기나긴 공백이 시작됩니다. 6살에 입궁한 이 아이가 임금의 승은을 입고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그녀가 31가 되던 해거든요. 25년이라는 시간. 오늘날로 치면 갓난아이가 태어나 어엿한 사회인이 되기까지의 까마득한 세월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그녀에 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아요. 숙종의 말년을 지났고
경종의 짧고 위태로운 치세를 넘겼으며 영조가 즉위하는 피 마르는 권력 교체의 소용돌이까지 모두 궁 안에서 통과했습니다. 왕이 3번이나 바뀌는 그 거대한 격변 속에서 그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기록이 없다는 것은 곧 누구의 눈에도 거슬리지 않고 누구의 표적도 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훗날 사관이 그녀를 두고 평생 근신하고 침묵을 지켰다고 평가한 것은 어쩌면 이 25년 동안의 시간이 그녀의 뼈와 살에 새겨놓은 지독한 생존의 습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기나긴 시간을 지나 그녀의 삶에 마침내 결정적인 손길이 닿습니다. 바로 숙종의 계비이자 영조의 법적 모후였던 인원왕후였지요. 당시 이 씨는 인원왕후의 처소를 모시던 궁녀였고 왕후는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는 그녀를 곁에 두고 몹시 아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단지 대비가 아끼는 궁녀를 임금의 방에 단순하게 밀어넣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는 옥좌 위에서 끝없는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시달리던 젊은 임금 영조와 한 여인 사이의 운명적인 끌림이 존재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궁궐, 데비전으로 문안을 온 임금의 얼굴은 늘 날이 서 있었고 짙은 피로가 배어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예민하고 까다로운 임금의 시선이 데비전 한편에서 조용히 찻잔을 거두고 있던 31살의 나인 이 씨에게 머물게 됩니다. 왕의 눈에 들기 위해 억지로 교태를 부리지도 권력을 탐하는 조급함도 없는 맑고 고요한 얼굴, 긴 세월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자신을 지켜낸 그녀 특유의 단단하고 차분한 공기가 극도의 불안증에 시달리던 영조의 마음을 단숨에 무장해제 시켜버리고 말아요. 명문가 출신의 화려한 후궁들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깊고 다정한 안식처를 마침내 발견한 것이지요. 눈빛 하나, 손끝에 조심스러운 움직임 하나에 담긴 따뜻한 온기. 영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무명의 여인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 때마다 언제나 굳어있던 아들의 어깨가 편안히 내려앉는 것을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인원 왕후가 놓칠 리 없었지요. 그렇게 1726년 31살의 이 씨는 마침내 영조의 승은을 입게 됩니다. 당시 궁궐의 관례상 궁녀가 승은을 입으면 종 사품 수건에서 시작하거나 특별 상궁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영조는 그녀에게 종 이품숙이라는 파격적인 품계를 내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그 다음 행보이지요. 1726년 종이품숙에 1728년 종일품 귀인, 그리고 1730년 정일품 영빈, 불과 4년 만에 후궁에 오를 수 있는 모든 단계를 집어삼키며 최정상에 올라서게 되거든요. 31살이라는 나이는 당시 궁궐의 기준으로 보면 승은을 입기에는 상당히 늦은 편에 속했습니다. 게다가 든든한 친정의 배경조차 없는 궁녀 출신. 그런데도 영조는 신하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모두 묵살하며 그녀의 자리를 거침없이 높여준 거예요. 이 무렵 영조가 그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임금이 영빈 이 씨에게 막대한 수익이 나오는 둔전을 특별히 하사한 것입니다. 둔전이란 본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의 토지였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간원의 대사관은 이를 일개의 후궁에게 내려주는 것은 국법을 흔드는 일이라며 격렬하게 상소를 올렸죠. 그러나 영조의 대답은 이번에도 명확했습니다. 상소를 올린 대사관을 그 자리에서 파직시켜버린 것입니다. 국법과 대관의 직원조차도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챙기려는 임금의 애정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던 거예요. 이는 영조에게 그녀의 존재가 이미 왕실의 의무를 지키기 위한 존재이기 이전에 깊은 위안이자 흔들림 없는 사랑 그 자체였음이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녀가 종일품 귀인으로 승진하고 불과 한 달 남짓 지났을 무렵 영조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효장세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왕실의 기둥이 무너지고 임금의 마음이 가장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던 그 끔찍한 상실의 시기. 영조의 곁에서 그 텅 빈 마음을 묵묵히 위로하고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 이 씨였어요. 자식을 잃은 지독한 슬픔과 옥좌의 불안함 속에서 임금은 이 고요하고 다정한 여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듯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인 1730년, 앞서 우리가 보았듯
영조는 온 나라가 국상을 치르는 와중에도 신하들의 간언을 무시하며 그녀를 내명부 최고 품계인 정일품 영빈의 자리에 올려놓고야 맙니다. 6살이 되던 해 국문을 넘어 들어와 25해를 철저한 어둠 속에서 견뎌낸 여인. 그녀는 단 4년 만에 조선 후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며 임금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가장 사랑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영광과 사랑의 대가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곧 온 나라의 모든 시선이 오직 그녀를 향해 쏠리기 시작합니다. 정일품 영빈의 자리에 오른 그의 겨울부터 왕실이 그토록 기다려온 유일한 희망, 언제 그녀가 왕자를 출산할 것인가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승은을 입은 그녀에게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고 궁궐의 무거운 기대가 짓누르는 가운데 그녀의 길고 고통스러운 출산의 굴레가 시작되지요. 첫 아이는 승은을 입은 이듬해인 1727년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훗날 영조가 병적이라 할 만큼 아꼈던 첫 딸 화평옹주였어요. 화평옹주의 탄생에 궁궐한 모든 이들은 기꺼이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첫 아이가 딸인 것쯤은 전혀 흠이 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출산의 상서로운 시작점이라 여기며 모두가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궁궐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사랑스러운 옹주의 웃음소리가 아닌 오직 대를 이을 사내 아이 아들이었겠지요. 영빈이 씨는 이 기다림에 부응하듯 계속 회임을 하고 출산을 합니다. 둘째, 셋째 아이가 연이어 태어나지요. 하지만 모두 옹주였습니다. 첫 딸을 향해 쏟아지던 궁궐의 온화한 웃음기가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 축하의 말은 갈수록 짧아지고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무거운 침묵과 차가운 시선들이었지요. 다음에는 부디 왕자를 낳아야 한다는 소리 없는 압박.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온 궁궐의 눈빛이 그녀를 향해 끝없는 독촉을 쏟아내고 있었던 셈이에요. 그렇게 온 나라가 그녀의 다음 임신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참으로 가혹하고 잔인한 일이 그녀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1731년 겨우 걸음마를 떼고 어미의 얼굴을 알아보기 시작할 무렵의 둘째와 셋째 딸이 같은 해에 나란히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 시절 어린아이의 죽음이 드문 일은 아니었다고 하나 한 해에 두 아이를 연달아 땅에 묻어야 하는 어미의 슬픔이 가벼울 리 없지요. 더구나 궁궐의 엄격한 법도는 후궁이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목 놓아 울 자리마저 빼앗긴 채 그녀는 두 딸을 차가운 가슴 속에 조용히 묻어야만 했어요. 자식을 떠나보낸 어미의 찢어지는 고통. 하지만 구중궁궐 안에서 그녀의 슬픔은 온전히 그녀만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두 아이를 보낸 이듬해인 1732년에 낳은 넷째 딸마저 몇 해 뒤 홍역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4번의 출산과 세 아이의 죽음. 하지만 30 후반에 접어든 여인에게 온전한 애도의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정일품 빈이라는 자리는 슬픔을 추스를 틈을 주지 않고 다음 결과를 요구하는 자리. 이 거대한 왕조는 상실에 빠진 어머니를 기다려주지 않았지요. 곧바로 이어진 5번째 임신. 마침내 1733년 그녀는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산실청에 들어서 5번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마마, 이번에도 옹주 자가이시옵니다.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산파의 떨리는 목소리. 또 딸이었습니다. 무려 5번의 뼈를 깎는 출산 끝에도 왕실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은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이 무렵 궁궐을 감돌던 팽팽한 긴장감과 짙은 실망감은 실록의 한 장면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5번째 아이, 훗날의 화여봉주가 태어난 직후 약방의 관리와 영의정, 우의정이 갓 태어난 옹주를 축하하기는커녕 서둘러 임금이 있는 대전으로 달려갔다고 말이죠. 또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임금이 충격을 받아 쓰러지기라도 할까 두려웠던 우의정 송인명은 아예 등남을 비는 산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전국의 명산에 기도를 드리자고 다급하게 청하기까지 합니다. 그 호들갑스러운 신하들 앞에서 영조는 무겁게 입을 열어 이야기하지요. 내가 어찌 이 일 때문에 밥을 넘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겠는가. 다만 삼종의 혈맥을 생각하느라 마음이 평상시와 같지 못할 뿐이다. 삼종의 혈맥, 효종과 현종, 숙종으로 이어져 내려온 왕가의 핏줄을 말하는 문장.
영조의 이 짧은 탄식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조차 후사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하고 초조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대화와 탄식이 오가는 그 어떤 순간에도 갓 출산을 마친 산모의 몸과 마음을 헤아리는 말은 조정 내에 단 한마디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관심은 오직 한 곳에 쏠려 있었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을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 하나뿐이었지요. 이날 대전에서 나온 삼종의 혈맥이라는 말, 임금이 그 말을 입에 올린 순간부터 영빈 이 씨의 몸은 더 이상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조의 앞날을 짊어져야 하는 오직 그 쓸모로만 헤아려지는 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출산 직후 사람들의 눈에 서리던 실망은 그저 아쉬움 정도가 아니라 어찌 아직도 대를 잇지 못하느냐는 소리 없는 다그침에 가까웠지 않을까요? 5번의 출산과 3번의 장례.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돌아온 건 위로도 쉼도 아니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 그리고 두려움뿐이었죠. 궁 안의 모든 이가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그녀를 두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디 아들이기를, 만약 또 딸이라면 이 자리가 언제까지 그녀를 지켜줄지 알 수 없는 서늘한 침묵만이 영빈의 처소에 고여 있었어요. 1735년 1월 창경궁 집복헌 앞마당에는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흔에 접어든 산모가 목숨을 걸고 산통을 겪고 있던 그 겨울밤, 이날의 극적인 분위기를 증언하는 아주 흥미로운 기록 하나가 훗날 그녀의 손자인 정조가 남긴 경춘전기라는 글에서 확인되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출산을 앞둔 어느 날 밤 영조의 꿈에 거대한 흑룡이 나타났고 잠에서 깬 임금은 다급히 영빈의 처소로 달려가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내가 방금 흑룡이 내 품으로 들어오는 기이한 꿈을 꾸었소. 이 흑룡을 비내게 줄 것이니 어서 내 꿈을 받으시오. 흑룡을 안겨주겠다는 임금의 다급한 목소리, 그것은 간절함을 넘어선 맹렬한 기원이었겠죠. 왕실의 후사가 끊긴 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으니까요. 왕조의 명운이 오직 창경궁 집복헌 방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한 여인의 몸에 온전히 매달려 있었던 셈입니다.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산실청의 문이 열리고 천지를 깨우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대군, 드디어 대군 아기씨의 탄생이옵니다. 산파의 감격에 겨운 외침이 울려 퍼지자 밖에 서성이던 궁궐 사람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온 나라를 짓누르던 깊은 절망과 근심이 단숨에 환호로 뒤바뀌는 기적 같은 순간, 영조의 기쁨은 그 누구보다 거대하고 절절했지요. 삼종의 핏줄이 장차 끊어지려 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이어지게 되었구나. 지금 다행히 돌아가서 열성조 조상들을 뵐 면목이 서게 되었다. 조상들을 뵐 면목이 섰다는 임금의 부르짖음, 그것은 늘 정통성 시비에 시달리던 왕이 비로소 완벽한 면죄부를 얻어냈다는 안도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40의 나이에 사선을 넘어 왕자를 낳은 영빈 이 씨 역시 마침내 자신을 올가매던 그 지독한 시선들과 압박에서 벗어나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테죠. 왕조의 대를 이을 유일한 원자의 생모, 이제 그녀의 자리는 그 누구도 감히 흔들 수 없는 거대한 반석 위에 올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영광의 꼭대기에 다다른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서늘한 내리막길이 그녀의 발밑에서 조용히 입을 벌리기 시작하지요. 아이는 태어난 바로 그날 영조의 정비인 정성왕후의 양자로 입적됩니다. 배 아파 낳은 것은 영빈 자신이지만 법적인 어머니의 자리는 곧바로 중전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후궁이 낳은 왕자를 왕비의 아들로 올린다. 조선 왕실에서는 당연한 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름뿐인 어머니 자리를 내주는 것쯤은 오히려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태어난 지 100일, 아직 제 목도 가누지 못하는 갓난아이가 어미의 품을 떠나 저승전이라는 낯선 처소로 옮겨집니다. 물론 세자를 따로 두어 격식대로 기르는 것은 다음 왕이 될 아이를 위한 오랜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관례, 그 한마디가 자식을 떼어낸 어미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수는 없었지요. 100일 만에 이별, 어렵게 얻은 아들을 100일 만에 다른 처소로 떠나보내며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훗날 해경궁 홍씨가 남긴 한중록을 보면
이 저승전 시절의 분위기가 얼마나 서늘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승전에는 과거 경종을 모시던 늙은 나인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들은 궁녀 출신인 영빈을 은근히 얕잡아 보며 생모의 출입조차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전해지지요. 아이를 낳은 것은 자신인데 어머니라 불리는 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 배 아파 낳은 아이를 마음 편히 보러 갈 수조차 없는 상황. 어쩌면 그녀는 이 100일 만에 맞이한 이별 앞에서 어렴풋이 알아차렸는지도 모릅니다. 정일품 영빈이라는 화려한 자리, 그 자리가 자신에게 허락한 몫은 오직 하나, 대를 이을 아이를 낳는 일, 딱 거기까지였다는 것을요. 아이를 품에 안고 뺨을 비비는 그 흔한 어미의 자리는 애초에 그녀 몫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서글픈 이별의 풍경은 수십 년이 흐른 뒤 뜻밖의 장면과 겹쳐지며 다시 한번 가슴을 누릅니다. 훗날 영빈의 손자인 정조는 자신의 후궁 의빈 성씨가 무녀세자를 낳자 왕비의 양자로 입적시키는 법도를 따르면서도 생모인 의빈이 아들을 직접 곁에서 키울 수 있도록 파격적인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똑같은 왕실의 법도 앞에서도 정조는 끝내 어머니와 갓난아이를 떼어놓지 않는 따뜻한 길을 택했던 것이지요. 손자의 이 조용한 파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정조는 어린 시절 100일 만에 자식을 빼앗겨야 했던 할머니 영빈 이 씨의 그 깊고 오랜 멍울을 곁에서 지켜보며 남몰래 가슴에 새겨두었던 것은 아닐까요? 40의 나이에 목숨을 걸고 낳은 하나뿐인 아들, 그런 아들을 겨우 100일 만에 내어주어야 했던 여인, 우리는 이것을 온전한 영광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생애 가장 큰 축복이라 믿었던 아들의 탄생. 하지만 그것은 어미로서 누려야 할 소소한 기쁨마저 하나둘 빼앗기는 길고 가파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세자로 자리를 잡으면서 영빈 이 씨의 삶은 겉보기에 완벽한 안정을 찾은 듯했습니다. 다음 왕을 이을 든든한 아들이 있었고 임금의 각별한 총애를 받는 딸들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영조가 병적일 만큼 아꼈던 첫 딸, 화평옹주는 이 위태로운 가족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이었습니다. 화평옹주는 임금에 넘치는 사랑을 바탕으로 날이 갈수록 어긋나던 아버지와 남동생 세자 사이에서 바람막이 역할을 자처하거든요.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며 세자를 몰아세울 때면 이 누이가 그 사이에 뛰어들어 매서운 노여움을 달래주곤 했지요. 하지만 1748년 이 평화로운 구조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마마, 어찌하옵니까? 화평옹주 자가께서 끝내 숨을 거두셨사옵니다. 전각을 울리는 나인의 다급한 통곡 소리, 영조의 유일한 자랑이었던 화평옹주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딸을 잃은 슬픔 앞에서 임금의 이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영조는 빈소에서 소리내어 통곡하며 직접 시신을 염하는 자리까지 지켜보았지요. 장례를 지나치게 성대히 치르려다 대신들이 만류하자 오히려 그 신하들을 모조리 파직시켜버릴 정도로 임금의 슬픔은 맹렬하고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 궁궐에 남긴 진짜 재앙은 따로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바람을 막아주던 유일한 완충제였던 옹주의 죽음. 그 기둥이 사라지자 임금의 거친 노여움과 집착은 이제 그 무엇에도 걸러지지 않고 곧장 세자에게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영빈이 낳은 또 다른 딸 화여봉주의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만 해요. 언니였던 화평옹주가 넘치는 사랑의 한복판에 있었다면 5번째로 태어난 화여봉주는 그 정반대의 어둠 속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영조가 유난히 미워하고 외면했던 딸이었거든요. 한중록의 기록을 보면 당시 임금이 이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적나라한 장면이 하나 전해집니다. 영조는 불길한 말을 듣거나 흉한 일을 보고 나면 양치를 하고 귀를 씻는 기이한 버릇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씻어낸 물을 하필 화여봉주의 처소 방향으로 버리게 했던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수모를 견뎌야 했던 남매의 반응이에요. 당시 세자는 2살 위인 이 누나를 찾아가 쓰디쓴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님, 우리 남매는 아바마마의 귀 씻는 물바지 신세인가 봅니다. 같은 어머니의 배를 빌려 태어났으나 어떤 자식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란 반면 다른 자식은 아비의 냉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편애와 학대를 매일같이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 영빈의 속은 얼마나 새카맣게 타들어갔을까요? 결국 화여봉주는 1752년
20살의 젊은 나이에 홍역을 앓다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영빈은 또다시 제 손으로 자식을 땅에 묻어야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토록 모질게 딸을 밀어냈던 영조가 정작 화여봉주가 세상을 떠나자 손수지문을 지어 자신의 냉대를 뉘우치는 글을 남긴 거예요. 살아서는 매몰차게 외면하더니 죽고 나서야 후회의 붓을 든 아버지. 미움과 슬픔이 한 사람 안에 뒤엉켜 있던 영조의 이 두 얼굴은 훗날 아들을 대하는 마음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됩니다. 아버지에게 미움받으며 살다 20살 젊은 나이에 홀로 눈을 감은 딸 영빈은 또 한 번 제 손으로 자식을 땅에 묻어야 했지요. 그리고 이듬해인 1753년 영빈의 위태로운 자리를 뿌리째 흔드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궁궐을 덮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영조의 곁에 새로운 후궁 수계문 씨가 들어온 것이지요. 이때 영빈 이 씨의 나이는 이미 58이었습니다. 젊고 매력적인 새 후궁과 비교하기에 그녀는 이미 지나치게 나이가 든 상태였어요. 왕의 총애가 젊은 후궁에게로 옮겨가자 문 씨의 오라비인 문성국은 궁궐의 별감 자리를 꿰차고 막강한 권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한중록은 이 남매가 임금과 세자 사이를 집요하게 이간질했고 수계문 씨가 세자를 모함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죠. 비록 해경궁 홍 씨가 자기 친정의 책임을 덜기 위해 문 씨에게 화살을 돌렸다는 역사적 비판도 존재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당시 나이든 영빈이 더 이상 이 궁궐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권례의 살벌한 기류를 짐작게 하는 야사도 하나 전해지는데 대천록이라는 기록에 따르면 궁궐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인원 왕후가 영빈을 함부로 대하는 이 젊은 후궁 문 씨의 종아리를 직접 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이 왕이 아끼는 후궁을 손수 매질했다는 것은 문 씨의 오만한 처신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선이 궁궐 내에 팽배해 있었다는 뜻이죠. 이 복잡하고 적대적인 공기 속에서 영빈 이 씨는 어느 편에도 서지 못한 채 그저 숨죽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왕자의 어머니라는 이름값에 비하면 그녀가 낼 수 있는 목소리는 너무도 낮고 무력했지요. 무엇보다 아팠던 건 영조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한때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힌 임금이었습니다. 39해를 함께 늙어온 사람이기도 했지요. 그런 그의 눈길이 이제는 젊은 후궁에게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60을 앞둔 영빈이 다시 그 마음을 붙잡기에는 세월이 너무 멀리 흘러버린 뒤였습니다. 거기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다독여주던 큰딸 화평옹주마저 곁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있을 때는 임금의 노여움이 세자에게 곧장 쏟아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제 그 완충지대가 사라진 궁궐에는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세력만 몸집을 불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꼴은 그렇게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지켜주던 모든 것이 사라진 그 텅 빈 공간으로 마침내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피할 수 없는 비극의 그림자가 무거운 발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762년 윤 5월, 이른 여름의 끈적한 열기가 궁궐의 기와 지붕을 뜨겁게 달구던 계절. 이 참혹한 사건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오래도록 당연하게 여겨온 이야기 하나를 먼저 짚고 가야겠습니다. 영빈 이 씨가 제 손으로 아들을 죽여달라 임금에게 고했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면 늘 따라붙는 문장이지요.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의 목숨을 끊어달라 청한 비정한 어머니.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아들을 죽여달라 청했다는 그 문장은 당시의 그 어떤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훗날 이 기구한 사건을 자극적으로 요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껍데기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날 아침에 진짜 진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당시 세자의 광증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억눌린 불길을 주체하지 못한 세자는 병이 발작할 때마다 곁에 있던 궁인들을 무참히 해쳤다가 이내 제정신으로 돌아와 뼈저리게 후회하기를 반복했지요. 사람을 죽이고 오열하고 며칠 뒤 또다시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굴레. 그 광기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어머니 영빈이 있었습니다. 세자의 병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는 1755년의 기록이 여실히 증명합니다. 약방의 관리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세자가 작은 발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요동치며 극도의 불안에 시달린다고 보고했지요.
누군가의 인기척 하나에도 숨이 막힐 만큼 병든 아이. 그러나 이 절박함 보고 앞에서도 영조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들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 윽박지르기만 하던 아버지. 그 거대한 폭력 사이에서 숨죽여 울어야만 했던 그녀. 영빈은 고통받는 아들을 안아줄 수조차 없었습니다. 영빈이 알아누웠을 때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에 세자가 문병을 가려하자 영조는 동궁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말라며 앞길을 가로막았던 일까지 있었지요. 어머니가 아파도 문안조차 갈 수 없는 비참한 처지. 100일 만에 다른 처소로 떼어놓아야 했던 그 잔인한 모자의 이별은 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끝없는 억압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자는 끝없이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며느리 해경궁 홍씨가 남긴 한중록에는 가슴 찢어지는 일화 하나가 전해집니다. 병이 깊어진 세자가 후궁의 가마를 왕비의 것만큼 화려하게 고쳐 만듭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그 가마에 태우고 후원을 거닐고 싶다며 어린아이처럼 매달렸다고 하지요. 그 마음의 뿌리에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순수한 효심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영빈은 임금의 노여움이 두려워 그 청을 받아줄 수 없었어요. 자신의 뜻이 거절당하자 세자는 걷잡을 수 없이 난동을 부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영빈은 며느리 앞에서 내 아들의 병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느냐며 무너지듯 통곡하고 맙니다. 애틋한 효심과 무서운 병증이 한 사람 안에 뒤엉켜버린 가여운 아들. 어머니는 그 처참한 모습 앞에서 아들을 향한 사랑과 임금을 향한 두려움 사이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찢어졌을 테지요. 그러던 어느 밤 결국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윤 5월 11일에서 12일로 넘어가던 깊은 밤, 세자가 무기를 손에 든 채 창덕궁의 물길을 따라 아버지가 머무는 경희궁 쪽으로 몰래 향했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사실 세자는 그 전부터 칼을 차고 가서 아버지를 어찌하고 싶다는 식의 말을, 아버지를 해치고 싶다는 속내를 공공연히 내비치곤 했습니다. 그런 그가 실제로 칼을 들고 아버지가 있는 궁으로 향했으니 이것은 단순한 말버릇으로 넘길 일이 아니었지요. 해경궁 홍씨는 이 일을 두고 세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홧김에 벌인 일이라며 감싸지만 아버지를 해치겠다는 말이 세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만큼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밤의 소동이 그저 숨죽여 울기만 하던 영빈의 마음에 마지막 결단을 밀어넣었습니다. 아들의 병이 이제 주변 사람들을 해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임금의 목숨과 왕실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걸 어머니는 분명하게 깨달은 거지요. 세자가 정말 임금에게 칼을 겨눈다면 그건 단순한 폐륜이 아니라 역모였습니다. 그리고 역모는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죄인의 삼족이 함께 목숨을 잃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었으니 세자가 역적이 되는 순간 그 어린 아들, 세손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침내 1762년 5월 13일 날이 밝고 영빈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영조가 있는 대전을 향해 걸음을 떼 나서지요. 영조실록은 이날 그녀의 발걸음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낳은 아들을 고발한 밀고자. 그렇다면 그녀는 그 아침 임금 앞에 엎드려 대체 무엇을 고했을까요? 그녀는 세자가 무고한 목숨을 빼앗았고 임금을 해하려 하는 등 안위를 턱밑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낱낱이 아랜 뒤 마지막 청을 올립니다. 전하, 옥체를 보호하시고 대처분을 내리시되 세손과 그 어미만은 부디 살려주시옵소서. 보이시나요? 그녀가 울부짖으며 지목한 것은 임금의 안전이었고 대처분이라는 피할 수 없는 징벌 앞에서도 필사적으로 방어막을 쳐준 것은 손자, 즉 훗날의 정조와 며느리의 목숨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이라 한 것이 아니라 폭주하는 아들을 지키고 죄 없는 손자를 살려내기 위해 엎드려 애원한 처절한 외침이었지요. 그리고 그녀가 세손의 안전을 대못 박듯 청원한 데에는 또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정을 장악한 노론 세력의 공격이 세자 한 사람을 베는 것으로 멈출 기세가 아니었던 거예요. 세자가 죽는다면 그 화살은 반드시 어린 세손에게까지 향해 왕실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 영빈은 그 잔인한 정치판의 논리까지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영조에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무엇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아들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핏줄만은 살려 왕실의 내일을 잇겠다는 절망 끝에 짜낸 선택이었지요. 훗날 정조가 무사히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그 길은
다름 아닌 이 비참한 아침, 할머니의 입을 통해 겨우 열린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임금에게 청한 것은 아들을 죽여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올린 것은 부디 옥체를 보전하시고 이 사태를 매듭지을 대처분을 내리시되 세손과 그 어미만은 살려달라는 간청이었지요. 하지만 그 시대의 세자를 향한 대처분이란 결국 죽음을 피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지요. 그러니 이 청은 아들을 살리는 길과 아들을 버리는 길 사이 그 어디쯤에 놓인 도저히 온전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영빈의 말을 들은 임금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대전에 불려온 도승지 이의장이 이 참담한 광경을 보고 바닥에 엎드려 간언하지요. 전하, 어찌 깊은 궁궐에 있는 여인의 말만 듣고 나라의 근본인 세자를 폐하려 하시옵니까? 한 여인의 말, 이 한마디에는 후궁의 입에서 나온 고변만으로 세자를 내쳐서는 안 된다는 신하들의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조는 경노해 당장 이의장을 처형하라 명했다가 주위의 만류로 인해 거두었지요. 그날 아침 대전의 공기가 얼마나 팽팽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아닌가요?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8일 뒤 세자는 뒤주에 갇힌 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비참하게 숨을 거둔 사실을 말이죠. 훗날 영조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된 영빈의 행동을 두고 직접 붓을 들어 글을 남깁니다. 어미로서의 사사로운 정을 끊고 나라의 큰 뜻을 지켜냈노라고 그렇게 그녀의 고발을 옳은 일로 치켜세웠지요. 한 어머니의 무너지는 마음이 나라를 위한 결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칭송에 붓을 든 사람이 다름 아닌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바로 그 아버지였다는 사실. 이 참혹했던 아침을 떠올리며 여러분께 조심스레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가는 아들과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손자, 그 둘 중 하나밖에 지킬 수 없는 벼랑 끝에 선다면, 만약 당신이 그 아침 영조의 앞에 엎드린 영빈 이 씨였다면 과연 어떤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었을까요? 모진 어미라는 손가락질과 의로운 여인이라는 칭송, 그 어느 쪽으로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한 사람의 처절한 선택, 이것이 바로 실록이 고발자라 적어둔 그 여인이 홀로 견뎌야 했던 그날 아침의 진짜 얼굴입니다. 아들이 뒤주에 갇혀 비참하게 숨을 거둔 뒤 영조는 죽은 세자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생각사에 슬퍼할도 아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나서야 비로소 생각하고 슬퍼한다는 지독하게 기만적인 이름. 하지만 그 애끓는 슬픔은 끝내 어머니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764년 영조는 왕위를 이을 세손을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난 맏아들 효장세자의 양자로 들여보냅니다. 다시 말해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세손이 서류상으로는 다른 이의 아들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목숨을 걸고 지켜낸 손자였습니다. 그런 손자가 이제 제 아버지의 이름마저 잃게 된 이 일이 영빈에게 어떤 아픔으로 다가왔을지 우리는 그저 짐작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렇게 아들이 참혹하게 떠난 지 약 2년이 흐른 1764년 7월, 영빈이 씨는 경희궁 양덕당에서 고단했던 생을 마감하며 눈을 조용히 감습니다. 향년 69, 6살에 쫓기듯 낯선 국문을 넘어 69의 궁 안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실록은 그녀의 마지막을 덤덤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임금이 매우 슬프게 곡을 하였고 후궁의 1등 예로 장사 지내라 명하였다고 말이지요. 이 여인의 기구한 일생을 두고 사관은 이런 인물평을 남겼습니다. 후궁으로 40여 년을 지내면서 늘 근신하고 침묵을 지켰으며 불행한 때를 만나 지켜낸 공로가 있었다는 평가. 근신하고 침묵을 지켰다. 한평생을 바짝 엎드려 자신의 목소리를 지우고 살아온 그녀의 삶을 이보다 정확히 요약한 문장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녀의 마지막은 조금 달랐습니다. 내가 차마 어미로서 못할 짓을 하였으니 내 무덤에는 풀도 나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사지로 밀어넣었다는 지독한 죄책감이 사무친 한마디. 비록 정식 기록에 남은 말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녀의 입에 이 잔혹한 저주의 유언을 얹었다는 것 자체가 몹시 의미심장하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세상은 이 여인의 마지막을 끝내 씻기지 않는 고통과 속죄의 얼굴로 기억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녀가 떠난 뒤 이른한 살해 영조는 붓을 듭니다. 영빈의 묘지문을 짓기 위해서였지요.
한나라의 국왕이 일개 후궁의 묘지문을 손수 지어내리는 것은 조선 건국 이래 전례가 없던 파격적인 일이었고 영조 자신조차 글 속에서 이것이 규례를 벗어난 뜻밖의 일이라 고백했지요. 임금은 39년을 함께 늙어왔는데 이제 하나의 꿈이 되고 말았으니 슬픔이 너무 깊다며 죽은 여인을 애도했습니다. 5달만 더 살았더라면 칠순이 되었을 것을 사람의 일이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렵다는 늙은 남편의 비통한 탄식. 이 애틋한 묘지문의 글씨는 화평옹주의 남편이었던 사위 박명원이 정성껏 썼고 그 글을 담은 백자함은 오늘날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붓끝은 애도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는 또 하나의 글을 지어 죽은 후궁의 행동에 거창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의로의뢰 매울열. 사사로운 모정을 끊고 400년 종사에 큰 의리를 세운 여인 의열. 한 어머니의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선택이 국가의 거룩한 의로움으로 봉인되는 순간 왕이 제 손으로 묘지문을 쓰고 칭송의 칭호를 내린 것은 어쩌면 죽은 여인을 위한 온전한 추모라기보다 아들을 죽인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한 권력자의 치밀한 변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무덤 속의 여인은 자신을 변호할 수도 그 무거운 이름을 사양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 뜻밖의 사람이 이 거창한 이름 앞에서 몸을 떨며 멈칫합니다. 다름 아닌 그녀의 손자 정조였어요. 1788년 정조는 할머니의 사당 이름을 선희궁으로 고치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의열이라는 그 뜻을 생각할 때면 나도 모르게 온몸이 두려워진다. 아버지의 끔찍한 죽음과 할머니의 그 처절한 선택을 손자는 차마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던 걸까요? 할아버지가 국가의 의로움이라 억지로 새겨넣은 그 훈장을 손자는 평생토록 끔찍한 두려움으로 받아 안았던 셈이지요. 같은 비극을 두고 할아버지와 손자는 이토록 다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사도세자가 마침내 왕으로 추존되면서 영빈의 무덤 역시 수경원이라는 이름으로 격상되었지요. 오늘날 그녀의 묘역은 서울흥으로 옮겨졌지만 처음 그녀의 무덤을 지키던 정자각과 비각은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 안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발걸음이 오가는 교정 구석에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비극을 품은 여인의 흔적이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기묘한 풍경. 세상은 그녀를 비정한 어머니라 손가락질했고 임금은 대의를 위해 헌신한 의로운 여인이라 치켜세웠습니다. 수많은 평가와 엇갈린 시선들이 무덤 위를 스쳐 지나갔지요. 하지만 그 무성한 말잔치 속에서 진짜 진실은 철저한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1730년 온 나라가 죽은 이를 애도하던 삭막한 겨울, 처마마다 곡소리가 깔린 흰옷의 물결을 가르고 붉은 함을 든 채 조선의 가장 높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던 여인. 내 무덤에는 풀도 나지 않으리라. 자신을 향한 저주의 문장만을 허공에 남긴 채 여인은 영원히 잠들어 있습니다.